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의 홀푸드마켓 인수 소식에 주요 식품업체들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1% 상승한 21,384.2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3% 높은 2,433.1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2% 낮은 6,151.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은 석 달째 감소하며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5.5% 감소한 109만 2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3.4% 증가한 121만 채였습니다. 올해부터 5월까지 착공 실적은 전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6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월가 예상치보다 크게 내렸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전월 97.1에서 94.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97.0을 예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과잉을 해소시킬 만한 소재가 없는 가운데서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7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0.6% 오른 배럴당 44달러 74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주 연속 하락으로 WTI는 주간 기준으로 2.4%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아마존의 홀푸드마켓 인수 발표로 인해서 식품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한 반면에 에너지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봐드리죠. 코스피가 사흘 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이달 들어서는 가장 컸었는데요. 하지만 오르고 내린 종목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1% 오른 2,361로 강보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67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도 향후의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6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FOMC 회의에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시켰습니다. 연준과는 달리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당장 미국과의 금리가 기준 차이가 커지면서 자금 유출 우려가 되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과 함께 향후 통화정책 방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졌는데요. 일단은 영국과 일본, 중국이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로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예, 미국이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기준금리, 그 FF 금리라는 건데 그것을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로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00에서 1.25%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의 상단 금리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아진 거예요. 예. 예상보다는 사실은 미국 금리 인상의 쇼크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 아주 조용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도 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이 좀 들어맞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긴축 발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제에서 테이프 텐트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다른 나라의 돈이 미국을 향해서 일거에 가서 다른 나라는 돈이 빠질 것이다. 맞지 않았고요. 긴축 발작 현상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달러가 가치가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 돈은 평가 절하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한때 그게 그 반대로 됐죠. 오히려 미국 달러는 금리 인상 직후에 달러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원화는 초강세를 이제 갔다가 물론 주말에 좀 역전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연이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는 금리 인상 시대가 온다. 이런 것을 이제 정권 시장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도구마, 하나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았어요.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미국 금리 인상을 전후해서 영국, 또 일본, 중국, 이 세계의 슈퍼 강대국들이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미국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금리는 롱텀으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금리가 어느 나라가 올리면 다른 나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은 받게 돼요. 그러나 시장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금리가 바로 다른 나라 금리 인상하고 이퀄이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금리는 이제 그 나라 돈의 값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몇 퍼센트를 적용하느냐. 근데 그 돈의 값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요. 그 사회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미국에서 내가 투자하면 3%를 벌 수 있다. 그러면 돈 빌려줄 때도 3%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마다 기대 수익률이 지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면을 간과하고 국제 간의 금리 격차만 자꾸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다른 나라가 모두 몽졸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만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렸고요. 또 2016년에 12월 달에도 한번 올렸고 2017년 3월 달에 한번 올렸고 6월 달에 한번 올렸습니다. 연 4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금리 격차만 볼 문제가 아니다. 그 나라의 기대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습니다. 미국 성장률이 2.5에서 3.5%까지 성장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3%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경제 상태 여전히 아직 좋지 않습니다. 유럽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는 좀 좋아졌습니다만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이른바 픽스 국가들 경제 아직 많이 안 좋아져 있거든요. 네. 특히 그리스는 아직도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직도 금리를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유럽 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 이런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하지만 내수라든지 이런 게 살아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견이 됐다. 예견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미국이 금리 올린 것과 관련해서 제닛 옐런을 향해서 제닛 옐런이 변절을 했다. 제닛 옐런은 과거에 비둘기파였는데 금리를 잘 안 올리는 비둘기파였는데 요즘 와서 제닛 옐런이 금리를 왜 이리 자주 올리느냐. 제닛 옐런 어떤 신병의 변화가 왔느냐. 이렇게 해서 제닛 옐런이 매파로 변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라는 것은요. 시중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시중의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따라가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매파고 시중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좋아져서 금리를 10%를 올려야 되는데 5%밖에 안 올렸다 이러면 여전히 그것은 비둘기파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제닛 옐런은 여전히 비둘기파예요. 제닛 옐런 교수는 제가 미국에서도 여러 번 만나 뵙고 저 디스커션 할 때 저 밑자리에서도 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한평생 쌓아온 정책적 소신을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전히 비둘기파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폭이 예를 3%라고 그러면 지금 올려온 게 겨우 1.25%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렸지만 다른 나라에 예상했던 처음에 우리 정권 시장에서 우상으로 갖고 있었던 긴축 발작이라든지 달러 강세 또는 그 다른 나라의 연쇄 금리 인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일단 그런 측면 우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자, 미국이 올해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예상보다 시장은 조용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기대 수익률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각국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했는데요. 다만 금리 결정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찬반 의견에 좀 대립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은 기준금리가 0.25%예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죠. 그런데 유럽은 금리가 유럽 연합은 그것보다 금리가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영국이 금리를 계속 낮춘 것도 영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낮춰서 이제 유럽 연합이 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변수가 생겼어요. 작년 6월 달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를 결정을 하면서 아주 영국 경제가 좀 좋아지겠다. 그동안에 유럽연합 속에 있으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부담을 많이 했거든요. 경제적인 부담을, 회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 같은 문제의 국가들이 그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국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았었는데 일단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이 빠져나오니까 영국 경제가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영국이 파운드화가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좀 올려도 돼.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제가 폭삭 깔아앉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금리를 낮춰왔거든요. 계속 낮춰왔는데 이제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영란은행 중국말로 잉란인항이라고 하는데 이 영란은행의 위원이 9명인데 9명 중에 한 명은 지금 공석 상태고 8명 중에서 3명이 금리 인상을 하자라고 지난 주말에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이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은 계속 금리 인하 쪽으로 왔는데 8명의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3명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라고 했다는 점에서 영국도 금리 인상을 좀 꿈틀거린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해요. 그러나 결국 다수는 8명 중에 5명은 금리 인상할 수 없다. 여전히 지금 미국 금리가 미국 경제가 유럽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연이어 지금 4차례 단행한 거거든요. 올 들어 2번 그렇게 보면 영국이 금리 인상도 할 만한데 여전히 대세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영국 경제가 아직은 아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이 메이 총리가 지난번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자기가 압승하리라고 장담하고 한 그 선거에서 오히려 패하지 않았습니까? 패하다 보니까 영국 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갔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영국의 악재들이 계속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영국은
그런 변수로 해서 금리 상승론이 나왔다는 데 주목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지금 연이은 테러와 사고로 인해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에 발생한 영국 그린펠 타워 화재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이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좀 올랐습니다. 한편 재계를 중심으로는 소프트 브렉시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이 총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젯밤에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를 보니까 네. 한국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해놨어요. 자, 영국이 지금 런던 그 아파트 화재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현재 58명인데 희생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돼요. 원시인들도 아니고 아파트 화재가 나서 58명씩 죽는다 그러면 이게 영국의 치욕이죠. 영국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코노미스트지는 뭐라고 했냐면 이 메이 총리가 조기 대응을 잘못해서 사망자를 더 키웠다. 그것이 마치 한국의 세월호 사태하고 똑같다. 2013년의 세월호 사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대응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간 시각도 거의 메이 총리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늦게 간 거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재난대책본부에 가서 애기들이, 학생들이 다 조난 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메이 총리도 이 사건이 왜 이래 생겼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요즘은 세상이 참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동서문답식을 얘기해서 그 집중 지금 성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메이 물러나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도 지금 메이 총리가 영국에서 치매세를 건드렸어요. 치매세. 그렇다가 노인들이 치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 해서 노민들이 반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런던 화재 사건에 관련해서는 또 메이가 긴축을 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 자산들, 예를 들면 호텔에 들어가는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 좀 비용을 줄이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화재가 그 피해가 더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이것은 런던 화재 사건의 58명 사망자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메이의 인재다. 그래서 아마 메이는 오래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지난번에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만뒀어야 되는데 좀 구차하게 더 정권을 연장하는 상태에서 런던 화재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사실 하드 브렉시트로 가고 싶었거든요. 예. 그냥 하드 브렉시트라는 게 하드란 게 딱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유럽 연합하고 딱 그냥 관계 절단을 하고 끝내자. 이거였는데 지금 그 야당인 노동당은 소프트 브렉시트 하자는 거니까 현재 의석이 부족하니까 메이의 후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소프트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소프트 브렉시트로 가게 되면 브렉시트를 하긴 하는데 유럽연합으로도 떠나긴 떠나는데 여전히 유럽연합과 관계를 조금씩은 남겨둬야 돼요. 남겨두게 되면 영국의 경제적 부담도 완전히 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부 그 강경파 국민들이 원했던 작년 6월 달에 요구했던 우리 떠나자. 이거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도 강세가 되고 이랬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영국이 상당히 잘 나가던 영국이 위기다. 또 불확실성 상태로 해서 우리나라 세월호 때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프랑스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마크롱이 오늘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자, 프랑스는 뜨고 영국은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다고 영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영국의 브렉시트 효과가 그렇게 영국 경제의 독립,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줄었다. 혼돈의 영국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테레사 메이는 승부수를 던졌던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는 총선 2차 투표가 마무리가 됐고 예상대로 마크롱 대통령이 세운 신당이 과반 압승을 거두는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마크롱의 돌풍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이가 지금 40살밖에 안 됐잖아요. 예. 4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세계
초강대국인 프랑스의 리더가 됐다 하는 것도 이게 대단한. 그리고 지금 마크롱의 앙마르주라는 그 신당이 출범한 지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50석 정도를, 물론 최종 의석은 오늘 한 11시나 12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약 한 60% 정도까지도 득표가 가능하다. 이것은 프랑스 2차 대전 이후의 최대 그 집권 여당의 의석이 정말로 그 마크롱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그 지지가 놀랍습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은 프랑스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나폴레옹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데요.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이 보수파가 득세를 하면서 그 트럼프 효과, 영국 브렉시트에서 사실 프랑스에서도 보수파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래서 극우 정당이 르펜이라는 극우 정당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극우 정당으로 갔을 때 트럼프 효과, 우리도 미국 트럼프처럼 되지 말자라고 해서 저 사람이 마크롱이 원래 사회당 소속입니다. 사회당 소속이면서 사회당을 뛰쳐나와가지고 공화당의 정책, 이렇게 여당, 야당 좋은 정책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 중도 신당을 하면서 프랑스의 흔들리는 국력을 하나로 지금 묶었다 말이죠. 그런 면에서 프랑스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체 위기로 갔었던 유럽연합이 마크롱 덕분에 아주 단단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럽연합이 영국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앞으로도 이 프랑스의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럽연합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조기 회복 속도가 커진다. 특히 지금 독일이 그 경제적으로 무역 흑자가 굉장히 많고 이런데 프랑스의 마크롱의 지금 전략은 독일의 무역 흑자를 그걸 좀 쓰라.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어려운 그 픽스 국가들 스페인 이런 데한테 돌리면서 다시 한번 유럽의 시대, 유럽연합의 시대가 올 수 있다. 마크롱의 승리는 단순한 프랑스의 승리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승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 이후로 각국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일찌감치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었는데요. 유럽중앙은행도 미국을 따라서 통화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틀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끼리 예금을 하면 오히려 더 비용을 내야 되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네. 현재 마리오 유럽 22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지난주에 통화정책회의를 하면서 당분간 금리는 손대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마크롱 때문에 지금 희망은 생겼습니다만은 유럽 전역을 볼 때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사실 2007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타임래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차를 두고 조금 전염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회복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자기들이 유발한 경제 글로벌 위기를 상당히 회복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념시켜 놓은 유럽의 경제 위기는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양적 완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22 중앙은행이 기업들의 채권을, 회사채를 마구 사주는 양적 완화도 하고 있거든요.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22의 관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적어도 ECB가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거, 그것은 일단 유보했다. 그런 점에서 유럽 또 무한정 돈을 푸는 정책에서 조금은 돌아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럽의 금리 인상은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 해서 유럽 그냥 그대로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유럽의 경제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6일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시키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목표도 0%로 유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데 의견이 모인 거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통화 긴축 대신에 완화 정책을 써서 예. 아베노믹스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돈을 푸는데 일본 경제가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 그 일본의 영화, 잘 나가던 일본, 미국까지도 잡아서 세계를 주도해 가던 그런 시대에 비한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특히 일본 엔화를 지금 1달러 대 110엔에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일본 엔화 가치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속에서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차가 있다. 물론 미국의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베 정부가 존속하는,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작한 아베노믹스, 통화 정발에 의한 아베노믹스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기조를 계속한다. 그러나 추가로 마이너스 금리를 더 인하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예. 일단 그런 면에서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아직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상황은 조금 더 어려운 겁니까? 중국은 예. 지난 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애틀란타 플로리다 휴양지 마라라고라는 곳에서 그 역사적인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하는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트럼프가 당분간 환율 조작국 문제를 하지 않겠다. 북한 핵 문제나 잘 해결해 달라 이래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중국이 먼저 마라라고 리조트로 가기 전에 선물을 준 게 있습니다. 중기 유동성, 단기 유동성 금리를 좀 올렸어요. 올리면서 위엔화를 좀 평가 절상시켰습니다. 위엔화 환율이 달러당 1대7까지 갔던 게 지금 1대6, 7, 8 조금 위엔화가 절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3월 달에 내부적으로 긴축 발작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생색도 선물도 주고 이래 놓기 때문에 3월 달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특히 더 이상 금리를 지금 추가로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은 그림자 금융이라 해서 그걸 이제 축소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건 지하 금융이다. 지하 금융으로 나갔던 문제가 그것이 한꺼번에 이제 돌아오면 중국 경제를 망할 수도 있다 해서 중국이 서서히 지금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 썼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림자 금융 없으면 금융 긴축이 오게 되고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림자 금융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네.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금씩 더 공급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이 금리를 적어도 6월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추가로 금리 조정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는 20일이죠.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또 국내 자금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국내 증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사흘로입니다. D-3인데요. 예. 중국이 MSCI에 편입되는 것은 한국에 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MSCI가 왜 문제냐? 예. MSCI가 지금 모간 스탠리의 이제 지수인데 선진국 지수, 후진국 지수 이렇게 편입해 놓고 있는데 전 세계 헤지 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이 다른 나라 주식을 잘 모르니까 MSCI에 편입돼 있는 주식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중국 A주는 제대로 된 주식이 아니다. 국가가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MSCI에 편입이 안 돼 있는데 네.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걸 좀 편입시켜달라.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기관 투자가들이 후진국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MSCI 후진국에 우리가 1등이 한국 주식입니다. 한국이
중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는 후진국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식 거래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우리나라 돈이 단기적으로 약 4조 내지 5조가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중국으로 바로 빨려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지수로 가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예. 가장 최상의 스토리는 중국이 후진국으로 가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면 선진국 편입 지수에 거기 투자 폴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잘 되고 한국은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 관심이 20일 날.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탈락.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에 그냥 남고 중국은 후진국으로 성격.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중국도 탈락, 한국도 탈락. 그러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한국은 선진국 지수로 가고 이웃나라 중국도 후진국으로 가는 30일 날 MSCI가 어떻게 될지 모간스타니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거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시선을 좀 완전히 옮겨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시도하겠다, 단행하겠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주열 총재 임기가 이제 내년 말에 끝나게 되는데 그 전에 금리 인상 단행이 이뤄지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이주열 총재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이나예요. 네, 이주열 총재님은 2004년에 한국은행 총재로 오셔서 예. 오로지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만 운영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미스터 이나가 오셨다 뭐 이러는데 계속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왔던 이주열 총재께서 6월 10일이든가요? 한국은행 그 창립 기념일 날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 완화 정책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것은 정치적인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레토릭, 외교적인 발언인데요. 결국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주의하라. 이제 시장에, 주의보를 내린 거예요.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한국 왜 금리를 올리냐?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한국 올리냐. 전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1차원적으로만 본다고 봐요. 네. 한국과 미국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은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일성으로 하겠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추경 예산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지금 무려 11조 2천억을 더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통화를 줄이겠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통화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꼬르 한국이다.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면 우리 미국은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포기했고 2015년부터 금리를 올려왔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이꼬르 한국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의 경기가 우리 이제 물가가 지금 2%대 한국은행이 목표로 세운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특히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농수산품 식품 가격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도 1, 4분기 1.1%였습니다. 분기 1.1%라는 얘기는 연간으로 한 4%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다. 근데 경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경기가 내수 위주에 보다는 수출 쪽이 너무 경도됐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고정화, 고차가 된 게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이 금리를 한꺼번에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 한국도 금리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졌다. 실제로 내수도 수출보다는 나쁘지만 내수 성장률도 지금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1, 4분기. 그리고 기업들 1, 4분기에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다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할 때가 됐다. 금리 격차에서 오는 거는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에서 1.25입니다. 그것은 지불 준비금을 얼마나 쌓았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레이트가 달라지는데요. 1.25를 적용하는 미국 은행의
은행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1.00%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1.00입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연말에 한 번 더 올려봤자 그때 와서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이제 그때야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느냐 좀 높아지느냐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얘기했죠. 그거보다는 한국 내 사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금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금리를 시장 실세보다도 더 많이 올리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덜 올리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기대 수익률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건 미국에 올려서가 아니라 한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또 원달러 환율이 10원이나 급등을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환율 흐름은 어떨까요? 네, 환율이 굉장히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율 한번 예측을 잘하면 기업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흔히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걸 도식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변수는 실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해도 한 30배 정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금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금리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오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취임할 때도 미국 달러가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반대로 달러가 폭등했습니다. 그렇다고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마디 기자회견, 미국 달러가 너무 올랐어? 하니까 그때부터 달러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좀 구조적 요인을 잘 들어봐야 된다. 근데 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물론 달러의 상승 요인이 돼요. 달러의 상승 요인이 되긴 되는데 그 하나 요인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금리 인상한 후에 미국 달러가 떨어진 건 왜 그러느냐? 그 금리 인상 요인보다는 트럼프 탄핵 요인이 더 커요. 지금 트럼프의 그 뮬러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지금 트럼프가 모든 영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 식물 대통령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해왔던 여러 가지 1조 원 인프라 계획이라든지 세제 개편 다 어긋납니다. 그러면 바로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트럼프 랠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랠리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 반대로 오히려 미국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보다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돈이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가 시장의 기대, 국제금융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더 늦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갑자기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냥 급락을 했어요. 달러가 오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죠. 10원 이상이나 급락을 했는데 그건 또 왜 그러냐? 그것은 런던 화재 사건과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런던 화재 사건에서 영국 파운드 가치가 일거에 폭락을 했거든요. 영국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달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왜 달러가 폭등하지 않을까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몰려가지고 달러 사자는 내수 러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동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하락을 했고 결과 원화의 환율은 상승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런 정황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예, 국내는 비교적 미국 금리 인상의 파고가 긴축 발작도 없고 달러 폭등 현상도 없고 다른 나라 금리에도 큰 영향을 못 미치고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단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경제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외국인 자본,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가 셉니다. 그런 면에서 또 트럼프가 그렇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 돈이 환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또 제거되고 있고, 특히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 PER 지수, 주가 수익 그 비율, 최근에 한국의 주가 수익 비율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요. 주가 수익 비율 지수가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주가는 조금 올랐는데 이 분모를 차지하고 있는 순이익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ER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는 PER이 낮은 한국의 주식을 사자.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우리 저 상장사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 한국 정치가, 협치가 깨졌느니 전국이 지금 어려워질 지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사드 배치를 둘러서 한미 간의 충돌,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오를 요인이 내릴 요인보다는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 증시는 여전히 싸게 판단이 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기 때문에 내릴 이유보다는 여전히 오를 요인이 많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미국 연준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또 자산 축소에 대한 일정도 연내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